누차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2023년도에 집값이 상승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집값 폭락하면 내 집 마련,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겠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이때 아예 나오지 못하셨다. 여러분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의 심리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2년 하반기 집값이 큰 폭으로 급락했던 그 당시 여러 매스컴 매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망을 했던 전문가분들의 부동산 폭락 주장이 시장을 지배했던 시기, 그리고 23년도에는 더 큰 폭락장이 올 거라고 주장했던 시기, 2021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 당시 상승을 주장했던 전문가분들의 종적을 감췄던 시기, 저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2023년도에 집값이 상승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실제 오늘 2022년 9월 달에 제가 전망했던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텐데, 2022년 9월에 제가 전망했던 강의 영상에서는 앞으로 2023년에 돌입하면서 조정대상적이 해제가 될 거고, 조정대상적이 해제되는 시점이 집값 반등의 시기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하며 관망세에 접어들고 2024년 4월 달에 총선의 기점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집값이 급락했던 그 당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 추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실제 대면 상담에 있어서도 여러 전략들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상반기에는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됐고 정고점까지 근접한 금액대까지 상승하다 보니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 지금의 시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2022년 하반기 9월에서부터 12월 달 본격적으로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를 추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엄청나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 대면 상담에서 제가 여러 전략들을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5% 정도 수준만 제 말에 따라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도 내 집 마련을 못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2022년 하반기 9월에서부터 12월 그 사이에 강의했던 영상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022년 10월, 11월, 12월 어떤 기사들이 지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40% 폭락, 7년간은 집 사지 말아라. 이런 여러 굉장히 위험을 강조하는, 그리고 공포를 또 조장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공포의 집값 폭락 시작도 안 했다.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집값은 더 큰 폭으로 폭락할 거다. 규제 완화도 역부족이다. 아파트값 역대 최대 폭락이 이어진다. 집값 고점 물린 139만 명, 영끌, 빅투족, 급매물 강남도 폭락. 그리고 부동산 대폭락 시대 이제 앞으로 서막이 올 거다. 9월 달에 계속된 금리 공포에 전국 집값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했다. 그리고 집값 폭락 이미 시작됐다. 35% 떨어질 거다. 이거 10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게 돼도 1월 달에 0%, 그리고 22년도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가 2022년 7월부터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0.22%, 8월 달에 마이너스 0.45%, 9월 달에 마이너스 0.75%, 그리고 10월 달에 마이너스 1.24%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락에 대한 매수 시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저점 매수하셔라. 계속 강조했던 시기가 9월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본격적으로 대면 상담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전략들을 세워드렸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4%, 최대 12월 달에 마이너스 2.96%까지 급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매매 거래량을 보게 돼도 1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이제 1000건 이상이 거래가 나왔던 시기였죠.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데 1000건대에 머물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690건, 약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월달에 560건입니다. 이거 제가 오타입니다. 그래서 10월달이 가장 거래가 최소 거래가 나왔던 시기였다. 자, 역대 최소 거래가 나왔던 시기였죠. 자, 무주택 가운데서도 집값이 폭락하면 내 집 마련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었습니다. 2021년 집값이 큰 폭으로 급등했던 시기, 그 시기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못하셨던 분들, 집값 폭락하면 내 집 마련,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겠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이때 아예 나오지 못하셨다. 이 당시에 대면 상담에서 거의 8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역전세에 놓인 분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대면 상담이 거의 줄을 잃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에겐 갈아타기를 추천했던 시기, 선매수 후 매도 또는 선투자 후 전입, 이런 여러 전략을 세워드렸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심리에 쪄들어서 갈아타기를 아예 못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의 심리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심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는 이 시기에 내가 샀을 걸, 이건 시간이 지나왔고 집값이 반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또 다시 집값이 이렇게 급락하거나 거래가 급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집값이 지금 반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 집값이 폭락했던 그 시기 제가 주장했던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다시 모색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집값이 상승하고 반등한다라고 제가 주장해도 앞으로 25년 다시 재차 집값이 하락할 거다. 만약에 대응 대처가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재차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달이 되면 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총선의 사활을 다 걸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24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저는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화 정책은 제가 볼 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지역 일대, 규제 지역 일대 해제는 아니지만 검토, 여기에 따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 3구는 끝까지 규제 지역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완화될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 일대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집값의 반등의 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강남 3구에 이 집값이 반등해야지만 당연히 그 풍선 효과로 나머지 지역 일대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 시점은 저는 상반기 때라고 보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풀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집값이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간. 그리고 나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완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슈, 이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개발이 많은 지역 일대들, 그런 지역 일대들은 가격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폭, 하락폭이 굉장히 큰 곳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가 마무리되면 높은 호가에 따른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또 이런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 일대로 유입되다 보면 나머지 지역 일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죠. 기준금리 인하, 이 시그널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리고 매수세가 강해지는 시기에 맞물려 가격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시기는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 하반기에서부터 그리고 2024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 때 반드시 저는 가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건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반등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서울 지역 일대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순간이 저는 반등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1억에 하락된 금액 그냥 우리가 저가에 매도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투자금 9억으로 송파에 있는 아파트 이거 반드시 대절급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C라는 아파트에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반드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생 임대인 혜택이다. 이건 올해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우리 구독자님 명의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5% 이내로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이 충족된 것으로 봐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C라는 아파트에 전입도 할 수 있죠. 이 전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럼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젠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A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C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비과세 받고. 그리고 B와 C가 있는데 C라는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B라는 아파트 매도하면 B라는 아파트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남는 차익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파트 지금 최고가가 약 7억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한 6억 정도에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매도하고 11억에 5천만 원 월세 보증금 내주면 10억 5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금 9억 활용을 했다면 1억 5천이 남을 겁니다. 그죠? 1억 5천 남고 부평 하늘채 매도한 자금 뭐 한 6억 정도, 그러면 한 7억 5천 정도가 현금으로 남겠네요. 여기에 대출 얼마 받아야 됩니까? 약 2억 5천 정도 받아야 되겠죠. 전세 10억 내주려면. 그죠? 그럼 2억 5천 대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우리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렴한 저리금리가 됐을 경우, 그리고 또 15억 초과 대출 이 규제가 풀릴 경우, 또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정책들이 다 완화될 경우, 그때 우리가 대출 받아서 C라는 아파트에 전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C라는 아파트는 하락된 금액에서 거래했다. 자, 지금 C라는 아파트의 하락폭이 얼마나 나왔냐면 최고가 금액에서 25억에서 19억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5%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하락된 금액에 우리는 저가 매매한 거다. 저가 매매. 이거 완전히 저가 매매한 거다. 하락된 금액에서 매매한 거다.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아파트 최저점 제가 봤을 때 거의 18억에서 19억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에 우리는 최저가에 매매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더 상승하게 된다면, 또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세대로만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세 차익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다음 상승기까지 우리가 또 이 아파트를 잘 보존하고 보유하고 잘 끌고 간다면 양도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1번과 2번, 3번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11억 이거 하락된 금액, 도대체 이 금액대에 난 팔 수 없어. 그러면 송파 아파트 포기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면 하급지인 우리 아파트 하락된 금액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매도하시고 반드시 이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반드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놓치시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이런 잠실을 제외한 송파 지역들, 뭐 신청동에 있는 파크리오뿐만 아니라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이런 아파트들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일단 선투자할 수 있는 방향도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이 주택에 전세로 전환시키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일단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투자하고 나중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 부담이 있을까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본세율로 볼 수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마찬가지. 지금 법이 바뀌어서 1식 2주택도 2년까지는 종부세에서 있어서 1주택과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 완화가 됐죠. 양도세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었고, 대출도 바뀌었죠. 대출. 이 대출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세금적인 부담이 하나도 지금 들어가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만약에 잠실지역 일대를 1주택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잠금 기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금 기한 때까지는 무조건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줘야만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만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3개월이 아니라 어차피 전세를 끼고 우리가 일단 잔금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하는 기한 자체의 여유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데 2년 이내 그럼 매도할 수 있나요? 매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뭐 2년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반등의 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최저 금액으로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매도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그 아파트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반등의 시기가 나왔을 때 다시 매도 타이밍을 천천히 잡으셔도 되고 천천히 어차피 또 서울 지역 일대도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서울 지역 일대도 투자 수요층들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 껴져 있는 아파트도 종전에 있는 이런 주택의 아파트도 매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년 이내에만 충분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한다면 상급지 아파트 우리가 완전히 하락된 금액 일대로 충분히 갈아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잠실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대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1주택 수요층들은 지금 본인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현금이 발생되고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는 잠실 지역 일대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잠실이 아닌 잠실을 제외한 지역 일대의 상급 지역을 보는 게 좋다. 그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고 본인의 종전주택을 전세로 전환시켜서 그 현금, 전세 보증금 현금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선투자. 지금 뭐 잠실 지역 일대 8억에서 9억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대 선에서 우리가 상급지 선투자 하시고 본인 종전에 있는 주택 천천히 2년 이내에 다시 반등하는 시기일 때 우리가 그나마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급 지역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매도하시되 상급 지역 일대를 가장 값싸게 가장 하락된 큰 폭이 나왔던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만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2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만 천천히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충분히 1주택자도 이런 지역 일대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전략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놓고 내가 상급지역 어느 지역 일대로 갈아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계획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이 시점 이후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맞춰서 저는 선매수 후 매도를 계획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취득할 때 취득세가 서울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에 있어서 기본세율이 책정이 되죠.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가 되었지만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서울 외곽적 일대들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될 거고 순차적으로 3월 달이 돼서 또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까지도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강동구 지역 일대의 낙폭도 크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에 있어서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 또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세율이 정리가 되죠.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근데 규제지역이 풀리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할 때 있어서 부담이 현저히 지금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다. 또 이뿐만 아니라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투기 과열 지분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으로 이제 규제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되는 순간 이 투기지역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따른 대출 규제가 없어지죠. 지금도 현행 12월 1일부터 LTV 50%까지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LTV가 몇 %죠? 70%까지도 나온다. 70%까지도.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LTV 몇 % 나옵니까? 60%까지도 나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독자님은 상승장에 20억까지 상승했던 고독신도시 아파트, 그 당시에는 쳐다도 보지 못했던 아파트였겠지만 이 아파트 이제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되는 순간 대출이 나온다. 지금도 물론 대출이 나오고요. 근데 대출에 대한 한도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DSR이 적용될 수 있죠. DSR이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던 아파트가 이제는 대출이 70% 한도 내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더 많이 생기게 됐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연소득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차주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충분히 다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 아파트 지금 고독신도시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 이 아파트 지금 원래 20억 했던 아파트가 12억대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12억대에서 LTV 70%까지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A라는 아파트의 가격은 이거 지금 12억이었는데 여기 지금 호가가 막 12억대, 15억까지도 나와 있는데 절대 매도가 불가능하죠. 이 아파트가 지금 매도가 되려면 9억대 정도가 돼야지만 매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9억대 매도하시고 12억대 한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셔서 상급지 아파트 갈아탈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급지 아파트. 3억 정도 대출 받는 데 있어서 뭐가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부담이 없다, 부담이. 자, 우리가 관점을 달리 생각을 하신다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3억 대출을 받으셨대요. 자, 지금 담보대출이 이렇게 비싼, 금리가 높은데 대출 이렇게 70%까지 받아서 사야만 하냐? 당연히 사야 되죠. 지금 3억 대출을 만약에 받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예전에는 3%였을 때 이자가 얼마 나왔냐면 약 13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6%로 올라갔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1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따라서 기존에 3%대에서 받았다면 130만 원 지불했을 이자액이 6%로 늘어나서 1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약 50만 원 정도를 안 내도 될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담되냐? 이거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이 600만 원이 아까워서 우리 구독자님은 20억에서 12억대로 빠진 8억 정도 빠진 이 아파트 안 잡으실 겁니까? 무조건 매수하셔야죠. 지금 1년에 600만 원이 뭐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또 대환대출로 대출 갈아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만약에 나 그런 거 중도상환 대출도 내기 싫다. 3년 기다려야 됩니다. 3년 중도상환 수수료 내지 않으려면. 그럼 3년 동안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그럼 3년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습니까? 더 낮아지겠습니까? 더 낮아지겠죠. 그럼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가지고 은행권 갈아타시면 금리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1,800만 원 지불하시고 20억짜리 12억대로 잡으신다면 8억 정도의 마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잡아야죠. 1,800만 원 지불하고 8억짜리 더 이익을 보고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셔야죠. 이게 뭐가 부담이 돼서 못 갈아타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양도세에 있어서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입니까? 기존에는 1년 이내 처분 및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죠. 전입하는 요건도 폐지됐고
2년으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2년 내에 종전주택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시장의 장세가 지금처럼 계속 얼어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내에 다시 거래량이 반등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리 인상의 피벗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다면 거래량이 다시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거래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가 나중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 때 그냥 비과세 받고 매도를 충분히 계획하신다면 우리는 상급지 아파트 성공적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주택 LTV 나오지 않습니까? 대출.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은 선매수 후매도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보통 올해 상반기에 선매수 후매도 하신 분들의 실패가 많이 나왔었죠. 매도가 안 돼서. 종전주택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고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려고 선매수하고 후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대출이 원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전입을 못해서 대출을 회수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대출도 마찬가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유롭다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난 대출 받기도 싫다. 지금 당장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난 대출 받기도 싫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선매수 후매도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투자. 후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도. 선투자 후전입. 일단은 상급지 아파트 지금 갭으로 투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년 이내 전세 만료가 되면 퇴거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전입하는 조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2년 전세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전입하겠다고 한다면 집 빼줘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이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거래량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지는 시기고 충분히 가능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2주택, 일시적 2주택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과세 특례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처럼 종부세 혜택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삼성 광나루 아파트에 종부세만 나오는 건데 저희 뭐 공시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내년부터 또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바뀌죠.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이내로 처분기한이 늘어났고, 대출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바뀌게 됐고, 근데 뭐 대출도 뭐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전세 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또 여기에 취득세도 물론 마찬가지 2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처분만 하면 기본세율인데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필요 없게 되고,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2년 동안은 충분히 1세대 1주택자처럼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위기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기회로 엿삼아서 저는 본인의 생각의 전환을 꼭 이 부동산 시장에 대입을 하셔서 반드시 생각의 전환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지렛대로 삼으셔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거 매도하고 나는 임차인으로 가겠다, 진짜로 후회하는 일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에 있는 암사 삼성보다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고 20억짜리 12억 원대로 우리가 8억이나 이익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부분, 이 1,800만 원 아까워하시지 마십시오. 이 1,800만 원 때문에 우리는 20억짜리, 본연의 가치인 20억짜리 아파트를 12억 원대에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 가치가 지금보다 더 증식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전 강의 영상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락, 폭락에 대한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저는 계속적으로 꿋꿋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면서 앞으로 집값에 대한 추세의 방향을
말씀해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세워드렸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직설 이런 거 왜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부동산 강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 또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직설 부동산 고민 상담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토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그런 강의를 계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일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똑같이 이제 직원직설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강의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추세 방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검진받고, 또 계획하고, 전략 다시 새롭게 세우고, 이런 방향성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